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은행 금통위 임박, 기준금리 긴급 전망. 자, 잠시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로 3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엽니다. 금통위는 1월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2월엔 동결을 결정한 바 있죠. 금융시장은 이번에도 동결로 결정될 거라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주요 산후국들이 추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크게 출렁인 국제 유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금통위 예측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 동결될 거다라고 막 보도도 많이 나고 헤드라인도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데 동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이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면 금리를 굳이 더 많이 올릴 필요는 없는 거겠는데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4.2%였거든요. 네. 그 전달에 4.8%였으니까 꽤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전월 대비해서도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0.3% 올랐었는데 0.2%로 3월 달에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크거나 아니면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품목들, 이를테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제외하고 물가 지수를 산정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 그 전달에는 0.3%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안정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SVB 사태 같은 걸로 인해서 한국에도 이제 금융 불안 상황이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고객들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뇌관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 가능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지난해에만 1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체율도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말에는 이제 0.37%였는데 이게 뭐 한 3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증권사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런 게 이제 부실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된다든지 하면 사실 금융 불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도 금리를 뭐 더 높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머니클래스 애청자분들이 알겠지만 지난주에 요거 PF 대출이 막 전국에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점점 더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것도 짚어주셨었는데,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제 요인으로 물가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전히 마트 가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일반 고객들 소비자 입장이랑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여전히 높다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도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데요. 요새는 예전하고 똑같이 장을 봐도 몇만 원 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난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이 좀 올라간 거죠. 이미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물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체감 물가가 높은 게 그게 하나 이유고요. 다른 하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뭐 이를테면 TV나 냉장고 같은 거 우리가 자주 구매하진 않잖아요. 특히 경기 안 좋으면 더 구매를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네일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빈도가 좀 잦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또 체감 물가를 계산하는 게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준비된 그래픽이 있죠. 근데 생활 물가 지수는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 물가 상승률이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이 생활 물가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로 고점을 찍었을 때 사실 생활 물가 지수는 7.9%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물가가 훨씬 더 빨리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빨간 선, 그러니까 생활 물가 지수가 우리가 뭐 장 볼 때 느끼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경알못이지만 이건 확실히 압니다. 네. 한미 이제 금리 차이가 커지면 네. 뭐 이제 22년 만에 최고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1.5%포인트. 그러면 뭐 이자가 높은 이자를 더 주는 곳에 돈이 흘러가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뭐 외국인들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오늘 동결이면 더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거세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한미 금리 격차가 이렇게 자본의 이제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3번 정도 그렇게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을 주로 보게 되는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합해봤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유출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순유입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하고 4월에 외국인 투자 자금을 살펴봤더니 주식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채권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사실은 이거군요. 순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다. 뭐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초 체력이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뭐 누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좀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타나고 무역수지 적자가 뭐 1년째 지속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환율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럼 아까 그래프를 잠깐 다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흔히 생각하면 돈이 빠져나간다면 주식을 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 막대기인 채권을 보면 뭐 3월도 엄청 많이 좀 높네요, 파란색 막대기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채권이 상당히 우량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도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빠져나간다라고 했던 제 머릿속의 공식이 조금은 채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나 더 오늘 배워갑니다. 자, 기름값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주요 산유국 모임이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거기서 기름 추가 감산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기름값이 또 우리 뭐 물가에 또 뭐 직효과가 나니까 뭐 기름값 올라가면 바로 물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거 금리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전년 동월된 물가 상승률이 4.2%였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만약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0.76%포인트 더 높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좀 늦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사실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아마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은 좀 지연되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추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금 우려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뭐 크게 막 금리 오르는 것까지는 당연히 생각할 건 아니고. 예,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현재 3.5%라는 수준이요. 금리 수준이 우리가 이제 중립 금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설명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긴축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수준인데 이 수준을 유지하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좀 오르면 이게 조금 더 둔화되는 추세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정도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기름값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금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름값은 무섭게 치솟게 되는 건가요? 그냥?
무서운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는 국제 유가에 조금 더 의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내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서 상당 부분이 유류세라고 해서 이제 세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유류세를 좀 인하를 해준 거죠. 2021년 말부터.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이제 많이 인하를 해줘서 현재 휘발유는 25% 유류세가 인하되고 있지만 경유 같은 경우는 37%쯤 인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리터당 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를 한다 하면 리터당 200원은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장 200원씩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200원보다는 아마 더 오를 거다 리터당 보는 거지만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사실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기름값이 항상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곧 결정이 될 테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개념이나 이야기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